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좀 어스스합니다. 기후위기 비상사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글쎄요, 시간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죠. 방금도 제가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지구 위기 시계라는 게 있어요. 그 종말이, 그러니까 12시가 되면은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기적 상황을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12시 이전에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11시 58분 20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위기적 상황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심각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왜 위기적 상황에 서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그렇게 위기적인지. 그런데 저는 너무 이렇게 막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람들은 미래를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당장의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가치를 굉장히 줄여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래라는 건 어떤 모습으로 저기 그냥 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하고 내일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포적인 그런 공포스러운 이야기만 하면은 오히려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기를 인식하고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두 번째, 기후위기 얼마나 심각한가? 세 번째,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그러니까 얼마나 알고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설문조사를 굉장히 여러 기관에서 많이들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글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모르지만 들어는 봤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분이 63%이고요. 그래도 들어는 봤다, 그래서 인지하고는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신 분이 88%예요. 특히 자세히 알고 있다는 분도 10%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세히 알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들어는 봤고 거의 100% 육박하고 있네요. 그리고 체감도입니다. 기후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체감하시는 분이 90%가 넘어요. 93%. 심각하다고 느끼는 분도 82%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리서치에서 한 거였는데요. 그리고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90% 이상, 90%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거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대응 노력에 대해서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스스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굉장히 제일 많았고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설문조사 결과로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절반 이상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만, 그때 그 조사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하다는 게 당신의 사회경제 활동이라든지 재산이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건데,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 당신 본인에 대해서, 당신은 아니더라도 당신을 포함해서라도 이렇게 사회 일반적으로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느냐, 이렇게 했을 때 본인에게
주어지는 심각성, 본인이 느끼는 심각성은 좀 덜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지금 90%가 넘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한국인이 얼마나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그걸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요. 40개국을 조사해 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기후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인간 활동의 결과이고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고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 뭐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분들은 95, 93 그리고 막기에 늦었다는 그래도 66%가 이렇게 답을 하지만 나머지 이제 44%는 아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인식이 훨씬 더 높습니다. 뒤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빨간색이 평균이라면 우리나라가 인식의 수준이 상당히 높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정말 그럴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과연 그럴까? 저는 스스로 의구심을 좀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환경 문제하고 다 두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느냐,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한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문제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분들은 뭐를 제일 심각하다고 느끼냐면요, 미세먼지를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대기질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하나만 고르라 그랬을 때는 30.6%,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15.5로 2위이긴 한데요. 1순위, 2순위를 다 더하면 50%가량이 미세먼지를 더 중요하게 심각하게 느낀다는 거죠. 왜? 미세먼지는 너무나 임박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당장 내 건강에, 우리 가족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먼 것 같고, 그래도 뭐 우리나라가 아니고 딴 나라 또는 북극곰의 이야기인 것 같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거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매년 국민환경인식조사를 합니다. 그게 보면은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를 포함한 이걸 가장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환경 문제라고 보는 분들이 46.5%였어요. 2019년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기후변화인데 21.9%였는데 2018년보다는 둘 다 늘어나긴 했는데 훨씬 더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기후변화를 해결할 의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70% 이상의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에 그 규제가 가해졌던 게 오히려 완화돼서 지금은 아마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은 일회용품을 엄청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의를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까?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부위원회도 그렇고요. 어디 회의를 갔을 때 생수를 줄 때 페트병 그냥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항상 종이컵을 꽂아서 줍니다. 그 종이컵에 우리가 물을 따라서 먹어도 그 물 두고 가도 아무도 그 물 새로 마시지 않아요. 다 버려요. 그러면 그냥 그 물 입 대고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예의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손님 접대하는 것처럼, 공손한 것처럼 저는 이런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동의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정말 실생활에서 그런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의지가 있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88%가 그렇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있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아까는 또 환경 문제 간에 비교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회, 경제, 정치적인 문제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상대적인 걸 보면요. 기후변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기후변화가 아닙니다. 일자리 등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 다음에 저출산율이라든지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 이렇게 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설문조사가 재밌는데요. 세계일보가 여기 이제 의뢰를 해서 공공의 창이라는 곳하고 함께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에 제목이 너무 재밌었는데 속마음을 알아본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속마음을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1년 우선순위, 사회과제 우선순위 1년 안에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심각하게 우리가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될 게 뭐냐 그랬을 때 기후변화는 7위로 밀려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 문제죠. 그 다음 실업,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 남북관계, 이념 갈등,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등의 그런 문제가 오고요. 그 다음에 10년 안에 해결할 문제도 3순위입니다. 30년 안에는 2순위로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그때도 물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슈별 공감 정도인데요. 원전 문제에 있어서도 탈원전 정책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고 그것은 대선 기간 동안 검증을 받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정책 몰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개설을 했었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정책 쇼핑몰을 열었을 때 가장 많은 공감도를 얻었던 국정과제가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이었어요. 에너지 전환 정책. 근데 그리고 신고리 오리코기를 통해서도 오리코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 재개 찬성 의견이 많아서 재개에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원전을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탈원전은 이념 논리일 뿐 원전 비중이 늘어나야 된다는 게 이 조사에서는 51%에 가까웠고 줄여야 된다는 게 49%, 약간의 차이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게 더 많았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돼서 전가하면 안 되고 올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다는 거죠. 그 다음 불가피하다는 게 49.7이고요. 그 다음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는 입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사실은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그런 대의에 비춰봤을 때 또 기후변화 대응과 비춰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의견의 강도만큼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걸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지구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쪽에 이 색깔이 진해질수록 온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1880년에서 1900년 사이의 평균 온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높아졌느냐를 보여주는데 지금 저 위에 알래스카 지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들어서 우리보다 더 높았던 38도를 기록한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예전에는 냉장고가 필요 없고 에어컨이 당연히 필요 없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집을 지을 때 에어컨을 넣기도 하고 거기에 냉장고는 반드시 들어가고 뭐 그런 시기예요. 여름에 수영을 즐긴다 그래요. 저기 그 알래스카 지역에서조차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온도가 올라간 지역이 바로 거기 그러니까 극지방으로 갈수록 훨씬 더 온도 상승폭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지금 1880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133년 동안 0.85도씨가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온도 상승의 2배 이상이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예전에는 더 많이 썼습니다. 그 지구온난화라는 말은 뭐냐면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 상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떤 경우에 보면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막 한파가 몰아치고 그러면 어떤 시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지구온난화라면서 무슨 이렇게 추위가 세 이게 무슨 지구온난화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구온난화는 전반적인 지구 표면 온도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굉장히 추워도 남반구는 지글지글 끓는다는 거죠. 호주 이런 데는 끓어서 산불이 막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에서 18년 겨울이 엄청 추웠어요.
미국의 동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졌어요. 유럽도 그랬고.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그때 존 F 케네디 공항, 뉴욕에 있는 공항이 폐쇄가 됐어요. 그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트윗을 날렸냐면, 영어로 이제 트윗을 날렸겠죠. We need global warming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구 온난화가 필요해. 그 생략된 말은 뭐겠어요? 이 바보들아 이런 의미예요. 지구 온난화가 문제야. 이렇게 추운데 우리는 지구 온난화가 필요해. 이런 의미였는데 그건 굉장한 오해예요. 지구 표면 온도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는 그 자체가 지구 온난화고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기상이변,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발생,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거든요. 근데 이 기후변화라 그랬을 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위기의식을 전해주지도 않고요. 이게 어떤 경우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막 양쪽으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영구 동토가 높기 때문에 북방 한계선이라고 그러죠. 곡물을 심을 수 있는, 그게 막 높아져서 자기들이 예전에는 쓰지도 못했던 땅을 농경지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막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있냐면, 땅이 굉장히 딱딱했어요. 영구 동토였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안에 그 집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굉장히 집을 지었는데, 이게 집안이 지금 흔들리면서 막 거꾸러지고 부서지고 이런 집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화재까지 났어요. 왜냐하면 기름 탱크가 이렇게 흔들려 갖고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그게 또 가스가 발생을 하고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었는지, 그래서 불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해양 온도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는데요. 제주 앞바다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온도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해양에 1도씨가 올라가는 건 지표 상태, 이 육지에서는 10도 올라가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심각성의 정도가. 그래서 해수면도 올라가고 여기 빨간 그런 다 올라간 거예요. 기온이 다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빙하도 녹고 적설 면적도 줄어들고 어떤 경우는 비가 적게 오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건 뭐냐면 극한 기상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후변화는 한 3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던 기후체계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후대는 온대 계절풍 기후잖아요. 온대 계절풍 기후의 특징이 뭡니까? 여름은 고온 다습, 겨울은 한랭 건조, 그 다음에 우리가 장마기가 있어서 장마가 7월, 그러니까 6월 말에서 7월 초에 왔고, 또 태풍이 여름에 오고 이렇잖아요. 지금은 그 주기도 사만사운도 있고, 근데 이게 다 흐트러졌어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뭐가 발생하느냐? 너무 더워요. 더워도 폭염, 열대야, 겨울에는 한파, 폭설, 뭐 이런 것들이, 우박도 엄청 쏟아지고, 비가 올 때는 너무 많이 오고, 폭우가 얼마 전에 강릉에도 폭우가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너무 안 올 때는 너무 안 와요. 가뭄.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강도도 세지고 빈도도 늘어나고. 이거는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0이라는 건 뭐냐면 1950년을 기준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1950년이에요. 그러면서 이전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출현한 게 20만 년 전 정도이고, 호모 사피엔스는 5만 년 전 정도라 그러는데, 지금 80만 년 전까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80만 년 전까지 이걸 보면은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이 선을 넘은 적이 없다 그래요. 이 선이 얼마냐면 300 ppm이에요. ppm이라는 말은 대기 중에 기체 분자가 100만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몇 개냐는 의미예요. 그러면 300 ppm 이하란 얘기는 300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산업혁명기에는 280 ppm이었다 그러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지금 여기 작년에 414 ppm까지 올랐는데, 최근에 관측한 거에서는 416 ppm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왜 저렇게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저렇게 올라갔느냐? 그리고 CO2 농도가 저렇게 올라갔다는 게 어떤 의미이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CO2를 비롯해서 대기 중에서
지구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 온실 효과를 야기하는 그런 기체를 우리가 온실기체, 온실가스라고 불러요. 그 기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CO2, 이산화탄소인데요. 이거 말고도 여기에 다른 게 있습니다. 메탄, CH4 메탄도 있고요. N2O라 그래서 아산화질소도 있고, 그 다음에 F가스류라 그러는데 이거는 원래 자연 상태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합성한 가스들이에요. 여기 PFCS, 이거는 이제 과불화탄소, HFCS 수소불화탄소, SF6는 육불화학. 그리고 최근에 2013년부터 온실기체 하나로 또 우리가 간주하기 시작한 게 NF3라 그래서 플로르와 질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대기 중에 이렇게 얘들이 있는데 태양에서 복사에너지가 왔을 때 일부는 구름에 부딪혀서 반사해서 우주로 반사돼서 나가고 나머지 많은 부분이 지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표를 데워요. 그리고 바다도 데워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게 지구 복사에너지로 변해서 다시 적외선의 형태로 우주로 방출이 됩니다. 근데 방출되기 직전에 대기 중에 그 온실 기체가 있어서 그 일부의 열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구의 온도가 따뜻하게 일정하게 유지돼 왔던 거예요. 한 15도 정도로 유지돼 왔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죠.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생명체가 살기 어렵지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십만 년 동안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돼 왔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너무 온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기후체계가 교란이 되면서. 그게 지금의 기후변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 이게 원래는 온실 효과가 없으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영하 18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온실 효과가 있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지구가 혼이불을 덮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 이불이 솜이불로 바뀌고 있어요. 더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건, 왜 그러면 온실기체가 대기 중에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걸 물어볼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화석연료를 우리가 너무 많이 태워서 그렇습니다.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가스를 화석연료라고 부르는데 얘들은 C와 H로, 주성분이 C와 H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태우면은 그 안에 있었던 탄소하고 공기 중에 산소가 결합해서 에너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뭐가 반드시 나오겠습니까? CO2가 나오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태우면 반드시 발생하는 게 이산화탄소, 온실기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면서 폐기물을 너무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이 폐기물이 썩으면서 배출되는 게 뭐냐면 또 메탄입니다. 그리고 이 메탄은 기름이라든지 석유를 추출할 때 누출되기도 하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무분별한 산림 벌채입니다. 여기는 아마 불교 신도들이시기 때문에 육식을 많이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육식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 우리 집에서 고깃국을 먹는다, 불고기를 먹는다, 이런 일은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매끼 우리가 고기를 먹어요. 종류만 바뀌어요.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닭고기냐, 생선이냐 늘 먹거든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빨간 소고기는 다른 고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사료작물과 물이 들어갑니다. 여튼간에 이런 걸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방목을 한다든지 또 가축을 먹이기 위한 사료작물을 생산한다든지 이걸 위해서 열대 우림을 파괴하고 숲을 파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하지만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저장고 역할을 하는 나무들은 점점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요. 또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숲이 많이 파괴됩니다. 산불도 훨씬 더 많아졌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산불을 내기도 하죠. 방목이나 사료작물 생산을 위해서. 얼마 전에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작년에 불탔던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서울의 11배 이상이 불탔습니다. 작년에 또 그 호주 같은 데서는 기후변화 자체 때문에 불이 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가뭄, 홍수 때문에도 숲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또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부르는 게 대부분 숲을 파괴한 데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숲이 파괴되니까 예전에 야생동물들이
서식했던 공간이 줄어들면서 얘들이 먹이를 구해서 인간이 사는 지역으로 자꾸 이동을 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예전에는 숙주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숙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 공통 감염의 그 발생률이 야생동물에 의한 것이 최근 들어서 75%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튼간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또 아까 인위적인 가스라 그랬는데 이런 건 사실은 자연 상태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면서 또 냉매제 프레온가스라고 예전에 불렀던 CFCS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온실 기체예요. 그런 걸 왜 만들었느냐? 냉매제로 쓰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반도체 세척제로 쓰기 위해서죠. 최근에 작년에 우리 불화수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을 규제했던, 사실은 그것도 프레온가스 중에 하나예요. 다 온실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나사 홈페이지에 나온 사진들이에요. 똑같은 지역을 똑같은 각도로 시점만 달리해서 찍었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알래스카 두 지역인데요. 빙하가 호수가 되어버렸고요. 빙하 있던 자리가, 한쪽은 빙하 있던 자리가 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초지가 되었고요. 우리가 쌍전벽해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쌍전벽해가 여기에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길쭉해서 강처럼 보이지만 호수라고 하는데 단 5년 만에 호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상에 지금 사라진 호수들이 수백 개가 아니에요. 수만 개가 넘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수천 개 이상의 호수가 사라졌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강인데요. 이렇게 얇은 강이 이렇게 뚱뚱해졌습니다. 왜? 그러니까 파키스탄인데요. 파키스탄 저쪽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강이 커진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옆에 만약에 인가가 있었다거나 우리가 토지를 이용 중이었다면 다 침수가 됐겠죠. 사람들이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이런 빙하 녹은 물이 계속해서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만년설이 그치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강이 존재하지 않고 하류에서 이 물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던 활동들을 전부 다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사례들입니다. 해양도 산성화되고 있어요. 지금 CO2가 가장 많이 녹아있는 곳이 어디냐면 해양입니다. 근데 해양의 온도도 올라가면서 녹아있던 CO2가 오히려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해양이 산성화됩니다. 이산화탄소가 거기 녹아있음으로 해서 중성의 그런 성질을 띠고 있다가 점점 산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안에 플랑크톤의 외피가 녹아내리고 그 해양의 생태계가 교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2015년 파리에서 제21차 당사국 총회라고 있어요. 기후변화 문제를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을 했고, 그 이후에 97년에 교토의정서라는 걸 채택하고 2015년에는 파리 협정을 채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속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2도는 넘지 말자. 지구 평균 그 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기에 비해서 2도는 넘지 않도록 하자 약속했어요. 그리고 더 노력해서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그렇게 약속을 했냐면 2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한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다시는 그 이전으로 되돌아오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5도도 이게 영향이 적은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영향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5도도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해 우리나라에서 이상기후 보고서라는 걸 매해 발간하는데, 보시면은 매해 사람들이 죽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100년간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왔던 게 1985년이었는데요. 그 해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놀랐습니다. 제 고향이 경주이고 제가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대구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원선회로 서울에 왔는데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 코 안에 얼음이 얼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꼈더니 여기에 고드름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한강이 얼고 이랬는데 요새는 한강이 잘 얼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여름은 길어졌고 겨울은 짧아졌습니다. 강수량은 증가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강수 일수는 줄어들었어요. 한 번 오면 많이 오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상기후, 지금 연도별로 지난 10년간 있었던 걸 쭉 써봤는데 이상기후가 없었던 해가 없죠. 뭐 매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제주도인데요. 제주도 평균 기온이 2.2도 상승을 했다 그래요. 47년 대비 2014년에.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 기간 동안 이런 변화가 발생을 했다 그러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주도에는 해수면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거기 천진항이 있는데 그 천진항은 밀물 때는 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대려면 거기 물이 없어야 되는데 물이 차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을 부릴 수도 없고 짐을 부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 여기는 그리고 우리 용머리 해안이라 그러잖아요. 이 용머리 해안에 예전에 신혼여행이라든지 여행을 가셨을 텐데 지금은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파도가 들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인공적으로 거기 다리 비슷한 걸 좀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해수가 이렇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해녀분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은 예전에는 겨울에는 굉장히 두꺼운 잠수복을 입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대요. 예전에는 겨울에 들어가면 추웠는데 지금은 춥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대요. 그리고 보면은 이 해산물이 많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잡히는 해산물이. 그리고 이게 외래종인데요. 지금 열대어들이 제주 앞바다에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군락지의 변화, 이거 보시면은 특히 한라산은 높잖아요. 남한에서 제일 높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가장 위에 꼭대기에 있는 식물들은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그 식물들은 멸종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제주도는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재난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그냥 덥다, 춥다, 여름에 그래서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울 수 있다, 이런 기상현상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시설 부문에도 피해가 올 수 있고요. 왜냐면은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은 막 전신주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전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침수 피해로 인해서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뭐 집도 침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경제 부문에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여름철 온도가 몇 도냐, 겨울철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리조트 산업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미세먼지가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은 사람들의 야외 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쇼핑을 뭘 하는지, 집에 사는지, 어디로 놀러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다 조사를 해요. 그걸 보면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지고 또 구매 패턴도 달라지게 됩니다. 요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사실은 외부로 나가지 않아서 택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또 거기에 고용돼 있던 분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저는 코로나19는 기후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경제위기의 예행연습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 또 생물학적 약자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봅니다. 더 모순적인 건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에너지 소비도 덜하고 육식도 훨씬 덜 하는데 피해는 훨씬 더 많이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보건 부문에도 피해가 발생하겠죠. 온도에 따라서 바이러스나 그 병원균의 활동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가 더욱더 정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기후변화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왜냐?
예전보다 배출을 더 많이 한 것도 있지만 배출량을 줄여도요, 농도하고 배출량은 다릅니다. 배출을 해도 바람이 쓸고 가거나 비가 내려서 씻겨가게 되면은 농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바람의 양도 줄어들고 바람의 속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비도 덜 내리고, 이래서 겨울과 봄에 배출도 예전보다 많이 하지만 훨씬 더 심각하게 정체가 돼요. 대기 정체가. 그래서 평균 농도는 사실 줄었어요, 미세먼지가. 근데 그렇게 고농도 일수가 연달아 발생하는 게 대기 정체 현상 때문인데, 이것도 사실은 기후변화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 바람이 뭡니까? 온도차, 기압차, 온도차에 의해서 공기가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적도와 극지방의 온도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의 양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새로 생긴 말이 있어요. 탄소 예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월급을 받았을 때 월급 한도 안에서, 예산 안에서 생활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파산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예산 안에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경제가 파산하듯이 생태 위기가 바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기후 위기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기 중에 2도를 넘지 않으려면 2890기가톤의 이산화탄소만 배출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미 1890기가톤이 배출이 돼서 1000기가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어떤 나라가 많이 배출하면 어떤 나라는 조금 배출할 수밖에 없고, 현 세대가 많이 배출하면 미래 세대는 배출할 게 없습니다. 왜? 한 번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온실효과를 한 번 일으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온실효과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최대 몇 년 동안 머무르면서 일으키냐면 50년에서 200년 동안 대기 중에 머물러요. 심지어 최근에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은 그 중에 15% 이상,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15에서 40%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소 15%는 몇 년을 머무르냐면 1000년을 머무릅니다. 우리가 오늘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15%는 1000년을 머무릅니다. 너무 끔찍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탄소는 아까 분명 말씀드렸죠. 화석연료를 태우게 되면 반드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아무리 우리가 매장되어 있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캔에서 쓰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석탄은 80% 이상, 가스는 절반 정도, 석유는 3분의 1 정도는 매장된 채 그대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꺼내서 태우면 계속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 그래서 뭐냐? 여기 4가지로 크게 얘기하는데 다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줄이고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산림을 더 심는 것도 중요한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비 절약, 다른 하나는 효율 개선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 소비 절약은 좀 불편하지만 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내 온도를 덥지만 26도 정도로 맞추는 거, 24도, 20도가 아니라 26도 정도로 맞추면 에너지 절약이에요. 대신 에너지 효율 개선은 뭐냐면, 24도로 하더라도 에어컨 기기의 성능을 좋게 해서 26도 맞추는 것보다 24도로 맞췄을 때 투입되는 전기량을 동일하게 해준다든지 더 적게 해주는 거, 그게 효율 개선이에요. 여기에는 과학기술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에너지가 여전히 필요한 분야가 많죠. 그럴 때는 재생에너지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탄소 또는 탄소 중립 에너지라 그래서 원자력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도 해결료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폐로하고 사용 해결료를 저장 처분하고 이 모든 과정에 걸치면은
재생에너지보다 CO2 배출이 더 높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은 너무나 위험하죠.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또 사용해결료의 보관기간이 10만 년 이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에너지에 우리가 기대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가 대안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온실기체 배출이 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고요. 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기체가 86.8%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온실기체 배출원입니다. 특히 이제 전환 부문이라 그래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부분이 에너지를 온실기체를 가장 많이 배출합니다. 제가 아까 에너지 전환을 그 용어를 쓰지 않고 말씀드렸는데요.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것, 그걸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단순히 에너지원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활 태도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행정 자금도 바꾸고 모든 걸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도 과거에는 중앙 집중적으로 소수의 발전 시설을 크게 지어놓고 끌어당겨서 이렇게 지어서 지역 간의 환경 불평등을 야기했지만 이제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를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전환의 배경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 전환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적으로는 이미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의 그 발전 단가가 기존의 석탄 화력을 비롯해서 화석연료와 원자력의 발전 단가를 넘어선 나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리드 페리티라 그러는데 그런 데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재생에너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이후에 강의 이후에 이제 다음번 이유진 박사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린 뉴딜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가장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전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 그냥 발전 설비를 갖다 꽂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시민 참여가 확장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이 돼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이런 문제는 사실 시민들만의 힘으로 정부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기업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유명한 기업들이 선언을 했어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한 걸로 하겠다. 제가 며칠 전에 찾아봤더니 241개 기업이 RE100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리뉴어블 에너지 100%거든요. 재생에너지 100이란 뜻인데 2014년에 원래는 8개 기업이 시작해서 말에는 13개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은 지금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241개로 작년보다 30개 기업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자기들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들이 스스로 혼자서 다 물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협력체에도 니네들이 사용하는 전력도 재생에너지 100%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은 여기에 없습니다. 삼성하고 LG가 RE100을 선언을 하기는 했는데 해외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전력에는 지금 재생에너지 100%로 그 전력을 공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데 동참하고 있지 못해서 우리나라 시장 구조가 좀 전력 시장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전환을 보시면은 세계적인 투자를 보면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70%에 육박하는 신규 건설 투자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이루어졌어요. 수력을 빼더라도 65% 이상이 재생에너지였어요. 원자력 8%가 안 됐고 화석연료 22.8밖에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인류가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에 지금 보시면은 10.6%가 이미 재생에너지고
전력은 이미 4분의 1이 넘습니다. 26.2%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누적 시설 용량을 보면은 2017년을 지나면서 원자력을 뛰어넘었어요. 시설 용량으로는. 물론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량, 전력 생산량은 아직 풍력과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아래이지만 시설 용량은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1000만 개 이상이 만들어졌고요. 절반 정도가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고용 위기를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내연기관차는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거 보셨죠? 테슬라가 적자를 계속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시총 1위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흐름의 방향이기 때문이죠. 투자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은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2020년 목표 올해죠. BAU라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비즈니스 애즈 유즈라 그래서 배출 전망치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배출 전망치에 비해서 30%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려면 이 점 파란 줄로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빨간 선이 지금 실제 이게 배출 전망치고 이게 30% 아래인데 오히려 배출 전망치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10년 뒤인 30년은 BAU 대비 37%를 줄이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 2015년 배출 이미 한 양에 비해서 22.3%를 줄여야 되는 거라서 사실 만만한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목표는 너무나 불충분한 걸로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지금 배출 우리가 세워놓은 이 전망치 그 목표를 따라가려면 훨씬 더 혁신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단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그런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우리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효율 개선 기술은 우리의 기술이기 때문에 수출도 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 기술도 그렇고 더 이상 외국에서 생산되는 연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가 있고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신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편익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방향이 행동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정부의 방향은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이 계획과 정책이 온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겠는데 3020이라고 있죠. 2030년에 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 중에서 20%를 차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그런 시설도 늘어나야 되고 대규모 시설도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부분을 이제 태양광과 풍력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이 목표는 굉장히 낮습니다. OECD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요, 재생에너지의 그 전력 생산 중에 비중이 전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습니다. 3.9%였어요. 2018년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미 다른 나라는 우리의 목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재생 가능 에너지조차도 사회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도요, 과거의 에너지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는 그냥 엄청나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콘센트가 있으면 그냥 플러그만 꽂으면 누구나 편리하게 전력을 쓸 수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원자력 발전, 석탄화력 발전을 소수의 지역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런 시설이 내 눈앞에 없었어요. 그냥 가져다 쓰기만 했어요. 대신 이제 원자력 발전 시설이 많은 지역, 석탄화력 발전 시설이 많은 대표적인 충남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편하게 썼었죠. 근데 재생에너지는 분산적인 설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사용하는 전력을 내가 만들어서 써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싫다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초기부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계획에 들어가고 또 함께 투자하고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함께 나누고 이런 방식이 좀 더 건강하게 건전하게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계획들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투자도 함께 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도 함께 나누고 꼭 투자한 주민만 수익을 나눠 가지면 안 되겠죠. 주민에 따라서는 투자 여유가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그 지역 단위에서 함께 그 지역 사회가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주민들이 투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지금은 또 그렇게 된 지역도 꽤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좀 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으면서 그렇지만 좀 더 많은 지역에서 가장 그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도시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너무나 비싸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농촌으로 산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건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투자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오해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기요금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감 수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부담스럽다. 50%가 넘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에 4번째로 쌉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과 비슷해요. 근데 가정용 전기요금은 4번째로 쌉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아니라 전기세라고 부르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에는 세금이 거의 붙어 있지 않습니다. 12% 내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 그래서 전력요금의 3.71% 정도밖에 안 붙어 있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절반 이상의 전기요금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에요. 왜? 전기를 생산하고 송배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비용을 거기에 엎어서 같이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편익을 누리는 데 대한 대가를 공적인 세금으로 지불을 하고 그걸 사회적으로 나눠 갔거든요.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그런 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욕을 너무 많이 먹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학자로서 그런 이야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에는 제가 이거 다 말씀 드린 건데 개인들이 생활 속에서 자신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낭비하는 거 줄이고 스스로 소박하고 단순하게 좀 살고 스스로 에너지 생산자가 돼서 더 이상 소비자로만 머물지 말고 생산자도 되는 거예요. 에너지 프로슈머라 그러죠. 그리고 저는 에너지 비용도 제대로 부담하는 그런 시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혼자만의 생활로 끝나서는 곤란합니다. 사회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려면 의지가 없어도 자기 생활을 바꾸는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정치 지도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의지를 가진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생활 우리 잘해야 됩니다. 정치 투표는 4, 5년에 한 번씩 하지만 경제 투표는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폐 투표라고도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CO2 배출이 적은 제품을 구매하면 그것이 바로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투표입니다. 경제 투표, 화폐 투표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은 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가 단체도 만들거나 이런 단체를 후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도 개선에 나서려면 시민 혼자 떠들어서는 곤란합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의 힘으로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행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단체가 마음에 안 드시면 새로운 단체를 만드셔도 좋고, 기존 단체를 후원하거나 직접 회원으로 참여해서 캠페인을 벌이시거나 재능을 기부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 사회를 바꾸는데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